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가와사키, 프랑스의 알스톰, 그리고 스페인의 탈고까지 160년 철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거인들과 세계 최장기간 무사고 운행 기록을 보유한 일본이 모두 참여한 숨막히는 대결. 무려 2,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수주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전문가들은 이미 검증된 기술을 가진 독일이나 일본의 압도적 승리를 점쳤죠. 한국이 뭘 안다고? 아직 조립기술 수준 아니야? 비웃음과 냉소가 가득했던 바로 그 순간. 과연 한국은 어떤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철도 강국들 사이에서 승부를 뒤집은 것일까요? 그 전에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담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정말 따뜻한 격려와 힘이 됩니다. 아버지의 꿈이 무너진 그 레일 위에서 딸이 다시 써내려간 희망. 이번 계약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나 라이모바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기술정책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토목공학 교수로 20년간 일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철도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버지와 관련된 아픈 기억에서 시작되죠. 제 아버지 알리셰르 라이모프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30년간 기술자로 일하신 분이에요. 1990년대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철도 현대화의 산증인이셨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디나야, 철도는 한 나라의 혈관이다. 그 혈관이 건강해야 나라가 살아간다. 2018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스페인에서 들여온 탈고 고속철 점검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탈고는 2011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운행되기 시작한 고속열차였는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전기 시스템이 자주 고장났고 50도가 넘는 여름 더위에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3시경이었어요.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디나 선생님, 아버님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타슈켄트 시내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뇌출혈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과로가 주된 원인 같습니다. 최근 몇 달간 스트레스가 심하셨나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말이죠. 탈고 열차의 잦은 고장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셨거든요.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스페인 본사에 주문해야 하고 기술자가 와야만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부품 하나 때문에 열차가 일주일씩 멈춰 서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신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디나야,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기술에 매달려 살아야 하니? 내가 30년간 철도 일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버지의 눈에는 30년간 철도 기술자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깊은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철도 분야에서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만의 철도 기술을 찾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을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요. 아버지는 은퇴하셨지만 저는 그 꿈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2023년 2월 정부에서 새로운 고속철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를 잇는 344km 구간에 새로운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도입한다는 거였죠. 기존 탈고를 대체할 차세대 고속철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수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철도청 내에서도 기술 정책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일본 가와사키, 그리고 한국 현대로템까지 총 4개국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이 안전하지 않겠어? 라고 말했어요. 검증된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검증된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계속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부품 하나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고장나면 외국 기술자를 불러와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한국의 제안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뭘 안다고? 아직 조립기술 수준 아니야?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완성된 기술을 파는 것이었다면 한국은 함께 만들어가자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다른 업체 제안서에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우리만의 철도를 찾을게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기술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동료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저는 한국이 어떻게 철도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았더라고요. 1994년 KTX 개발 당시만 해도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완전히 도입했죠. 인터넷에서 찾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프랑스 기술자들 옆에 천막을 치고 몰래 설계도를 분석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기술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2010년 KTX 산천, 2021년 KTX 이음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냈거든요. 최고 속도 330km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런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세요. 저들도 우리처럼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며칠 후 각국 기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타슈켄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4개국 업체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독일 지멘스, 일본 가와사키, 프랑스 알스톰, 그리고 한국 현대로템까지 말이죠. 저는 각각의 제안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첫 번째로 발표했어요. 벨라로 고속열차 기술이었죠. 우리는 160년 전통의 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기술로 여러분께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발표 내용은 인상적이었어요. 시속 320km 운행 가능하고 독일 내에서 20년간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조건이었습니다. 유지보수는 독일 본사와 5년 단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핵심 부품은 보안상 현지 생산이 불가능하며 기술 이전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일본 가와사키의 발표도 비슷했어요. 이페이치 계열 신칸센 기술을 제안했는데 우리 기술은 이미 대만 고속철에서 검증되었습니다. 60년간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는 완벽한 안전 기록을 자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역시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기술 이전은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주요 시스템은 일본에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두 업체 모두 완성된 기술을 제공하지만 결국 우즈베키스탄이 계속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겪었던 상황과 똑같았죠. 세 번째로 프랑스 알스톰이 발표했는데 떼제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게베 고속열차를 제안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초로 시속 320km 상용 운행을 달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역시 기술 이전보다는 완제품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로템의 이재훈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마디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우리는 기술을 파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려고 왔습니다. 이재훈 박사는 한국의 EMU 250 열차를 소개했는데 이 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극한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의 극한 온도 변화, 초속 30m의 모래 폭풍, 해발 2000m 고원지대 운행까지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환경을 미리 연구했다는 점이었어요. 저희는 지난 1년간 우즈베키스탄 사막 환경을 재현한 실험실을 한국에 구축했습니다.
우즈벡 사막에서 발생하는 모래풍동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고 여러분의 환경에 최적화된 열차를 개발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보여준 영상에는 정말로 모래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열차 부품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기존 모델을 약간 수정해서 제안하는 것과 달리 저희는 우즈베키스탄만을 위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기술 이전에 대한 한국의 진정성이었어요. 저희 목표는 우즈베키스탄이 기술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기술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이전만 제안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거든요. 이재훈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한국도 30년 전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그 답답함과 좌절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프랑스 떼제베 기술자들 옆에서 밤새워 배우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한국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기술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며 좌절했던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이재훈 박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어요. 박사님, 정말 모든 기술을 공개하실 건가요? 한국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재훈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손해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철도 기술을 확보하면 중앙아시아 전체의 철도망 발전에 기여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더 큰 시장과 더 좋은 파트너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윈윈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술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디나야,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진심이라면 믿어봐도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다음 날 철도청 회의에서 동료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그래? 독일이나 일본이 훨씬 안전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도박할 수는 없어. 그때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의 철도 기술 발전 역사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술 독립을 위해 노력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기존에 운행 중이던 스페인 탈고 열차의 정기 안전 점검 시운전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고속철 도입을 앞두고 기존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었죠. 그날 오전 9시 타슈켄트역에서 사마르칸트로 향하는 탈고 열차에 탔습니다. 철도청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저는 전기 시스템과 제어 장치를 담당했고요. 열차는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시속 250km로 달리는 탈고의 모습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10분간은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슈켄트를 벗어나 사막지대로 접어든 지 2시간 만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곧이어 실내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기술자가 말했어요. 저는 즉시 제어실로 이동해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전압이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었어요. 사막의 극심한 더위와 모래바람 때문에 전기회로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감속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느려지더니 결국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에어컨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는 점이었어요. 6월 우즈베키스탄 사막의 온도는 영상 47도였거든요. 열차 안이 순식간에 찜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시민 대표들과 그들의 가족도 있었어요. 특히 어린아이 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아이들이 더위 때문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 침착하게 열차에서 내려주세요.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먼저 내려주세요. 저는 즉시 비상대피를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들을 사막 한복판에서 구조 차량이 올 때까지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야 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기술진들이 급히 원인을 파악해봤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기 시스템의 주요 부품 중 하나가 고장 난 것은 확실했지만 정확한 부품을 특정하려면 스페인 본사의 기술진이 직접 와서 진단해야 했습니다. 스페인 본사에 긴급 기술자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가 오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철도청 운영과장이 말했어요. 부품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장난 부품이 확인되면 스페인에서 주문해야 하는데 배송만 3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겪어왔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 병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디나야, 또 탈구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사막에서 멈춰선 열차, 찜통 같은 더위, 우는 아이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외국 기술자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30년간 겪었던 일이 또 반복되는구나. 디나야, 우리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정말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평생을 철도 기술자로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좌절감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국의 철도 기술 발전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한국이 어떻게 프랑스 기술 의존에서 벗어났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도 초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거였어요. 1994년 KTX 도입 당시 프랑스 기술진들이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을 관리했대요. 한국 기술자들은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프랑스 기술자들 옆에서 계속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프랑스 기술자들이 숙소로 쓰던 임시 천막 옆에 한국 기술자들도 천막을 치고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분석했다는 일화도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2004년 KTX 개통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연구해서 2010년 KTX 산천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고 2021년에는 KTX 이음까지 만들어냈죠. 최고 속도 330km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어요. 특히 KTX 이음의 경우 곡선 구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능동 틸팅 시스템과 영하 40도 혹한에서도 정상 운행이 가능한 내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해냈구나.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이재훈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한국이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이었어요. 탈고 사고 이후 철도청 내부 분위기는 더욱 신중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각국 업체들의 2차 제안 발표가 열렸습니다. 탈고 사고 이후 더욱 신중해진 심사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 안전성을 강조하며 발표했어요. 독일 지멘스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벨라로 고속열차는 지난 15년간 독일 내에서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160년간 축적된 독일의 철도 기술 노하우로 여러분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합니다. 독일 측 발표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탈고 같은 사고는 우리 기술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품이 독일 본사에서 직접 관리되고 예방 정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웠어요. 유지보수는 독일과 5년 단위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핵심 기술은 보안상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가와사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페이치 계열 기술은 대만 고속철에서 이미 완벽하게 검증되었습니다. 60년간 신칸센 무사고 운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의 안전 기술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만약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기술을 선택한다면 5년간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10명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연수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기술 이전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과 1차 정비만 배우실 수 있고 핵심 시스템은 여전히 일본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프랑스 알스톰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어요. 우리는 다른 업체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검증된 떼제배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 업체 모두 핵심은 같았어요. 완성된 기술을 제공하되 우즈베키스탄은 계속 의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로템의 이재훈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탈고 사고를 의식한 듯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지난주 탈고 사고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재훈 박사는 한국의 EMU 250 열차의 안전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 EMU 250에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 정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부품이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더 이상 고장나서 기다리는 철도가 아닙니다. 화면에 나타난 관제 시스템 영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 부품의 수명을 예측해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곡선 주파 기술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산악 지형을 고려해서 능동 틸팅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급한 커브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재훈 박사의 다음 말이었어요. 우리는 저번 발표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즈베키스탄이 기술 독립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30명의 기술자를 6개월간 한국으로 초청해서 모든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정비까지 완전히 배워가세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업체들의 제한적인 기술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10년 후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철도 기술 허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모습을 꿈꿔보세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질문했어요. 박사님, 한국이 모든 기술을 공개한다면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재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기술보다 철학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도박할 수는 없다. 독일이나 일본이 훨씬 안전하다는 의견들이었죠. 그때 저는 확신을 갖기 위해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술조사단의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교통부에서 파견한 5명의 전문가와 함께 일주일간 한국의 철도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데 열차가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리는지 깜짝 놀랐거든요. 진동도 거의 없고 소음도 최소한이었어요. 이것도 한국에서 만든 열차입니다. 가이드로 나온 현대로템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첫 번째 일정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 본원 방문이었어요. 이재훈 박사가 직접 연구소를 안내해 주셨는데 입구부터 남달랐습니다. 철도 기술로 인류의 꿈을 실현한다는 표어가 걸려 있었어요. 이곳은 우즈베키스탄 환경 재현 실험실입니다.
이재훈 박사가 안내한 첫 번째 실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거대한 풍동 장치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속에서 EMU-250의 부품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었거든요. 지난 1년간 우즈베키스탄 기상청과 협력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실험실입니다. 우즈벡 사막의 초속 30m 모래바람을 정확히 재현했어요. 실험실 한편에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었는데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조절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그 극한 온도에서 열차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즈베키스탄만을 위해 이런 시설을 만드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니까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온도 극한 실험실이었어요. 거대한 냉동고 같은 공간에서 EMU-250의 전체 모형이 극저온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48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입니다. 시베리아보다 추운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실험실 밖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각 부품의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엔진 온도, 브레이크 압력, 전기 시스템 전압까지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겨울 혹한기에도 절대 멈추지 않는 열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일정은 KTX 종합관제센터 방문이었어요. 수서역 지하에 위치한 이곳은 정말 SF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곡면 스크린에는 전국의 모든 KTX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목포까지, 강릉에서 여수까지 한국 전체를 달리는 수백 대의 열차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관제센터장이 설명했어요. 각 열차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타났어요. 현재 속도, 승객 수, 각 객차의 온도, 심지어 화장실 사용 현황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품에 이상이 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관제사가 실제 사례를 보여줬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오던 KTX의 에어컨 모터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된 상황이었어요. 아직 고장은 아니지만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자동으로 정비팀에 알림이 가고 서울역 도착과 동시에 부품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고장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장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탈고 같은 사고는 이 시스템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일정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실제 시승이었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를 타고 2시간 거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죠.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느낀 것은 정숙성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거의 소음이 없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탈고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급한 커브가 연속으로 나오는데도 열차가 전혀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능동 틸팅 시스템 덕분입니다. 동행한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컴퓨터가 0.1초 단위로 차체를 조절해서 승객이 원심력을 느끼지 않게 해주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커피를 탁자에 놓고 있었는데 급한 커브를 돌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건 스포츠카가 아니라 야생마예요. 한국 기술진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어떤 길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평지에서 빠르게 달리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한국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달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며 이재훈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기술을 공개하려고 하시나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재훈 박사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프랑스 기술자들 옆에서 밤새워 배우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도 간절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싶다고 꿈꿨어요. 박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 성공하면 중앙아시아 전체가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도 더 큰 파트너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기술 협력입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독점의 수단이 아니라 협력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나누려고 해요. 모래바람이 아니라 철학으로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아버지는 화면 너머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결정할 시간이구나, 디나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한국에서 돌아온 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출해야 했거든요. 4개국의 제안을 종합평가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죠. 사흘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50년을 생각해야 했거든요.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독일이나 일본의 기술이 더 검증되어 있었어요. 운행 경험도 많고 사고 이력도 적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열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제안을 분석하면서 핵심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완성된 기술을 제공하지만 의존성이 계속된다는 점, 5년 단위 유지보수 계약으로 인한 장기적 비용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자립의 기회가 없다는 점이었죠. 반면 한국의 제안은 초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진정한 기술 독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한국의 EMU 250은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의 극한 온도, 초속 30m의 모래폭풍, 해발 2000m 고원지대 운행까지 모든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입니다. 특히 한국이 1년간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투자한 연구개발 노력을 강조했어요. 다른 업체들이 기존 모델을 약간 수정해서 제안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 이전 계획이었어요. 한국이 제안한 30명 6개월 연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 기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700억 원의 투자가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향후 50년간 우즈베키스탄 철도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포함했어요. 7칸 1편성 총 6편성 42량의 EMU 250 차량 공급과 42개월간의 기술 전수 계약, 그리고 향후 10년간 중앙아시아 철도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죠.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정부 고위급 회의가 열렸어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교통부 장관, 철도청장, 경제부 차관까지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장관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디나 박사,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독일이나 일본보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장관님, 위험한 것은 계속 의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려고 합니다. 30년 후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철도 기술의 허브가 되는 꿈을 함께 그리고 있어요. 경제부 차관이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요. 2,700억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차관님, 이 돈으로 우리는 열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독립을 사는 것입니다. 30명의 우즈베키스탄 기술자가 한국에서 배워온 기술로 향후 수십 년간 우리 철도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철도청장님도 질문하셨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정말 모든 기술을 공개할까요? 핵심 기술은 숨기지 않을까요? 청장님, 제가 직접 한국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을 자신들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어요. 만장일치로 한국의 제안이 선택되었습니다. 디나 박사의 분석이 설득력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최종 결정을 발표하셨어요. 그날 오후 한국 측에 공식 통보가 나갔고 이재훈 박사와 화상회의로 계약 조건을 확정했어요. 2,700억 원 규모의 EMU 256편성 공급 계약과 42개월간의 기술 이전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습니다. 디나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재훈 박사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이번 계약은 단순한 철도 수출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미래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아버지였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계약 체결 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우리 해냈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철도 기술을 갖게 되었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디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는구나. 30년간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후 저는 한국 연수에 참여할 30명의 기술자를 직접 선발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고 열정적인 엔지니어들이었죠. 이들이 한국에서 배워온 기술로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연수생 발표식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 독립의 꿈을 실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온 기술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 거예요. 타슈켄트에서 정식 계약 체결식이 열렸어요. 이재훈 박사와 마지막 악수를 나누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이제 진짜 형제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이 우즈베키스탄에도 도움이 되고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이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철도는 멈췄지만 한국과 함께 우리의 꿈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술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디나 라이모바 박사의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한국 기술로 만든 새로운 희망이 달리고 있습니다. 2,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였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 아닐까요?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파트너십.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협력의 모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도 꼭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소박하지만 깊은 정이 담긴 이야기. 감동상자 그리고 소담이었습니다.